자, 어제였죠.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국방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굴종적 사고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국방력과 관련해서 똥별이라는 아주 과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가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굴종적 사고, 또 똥별, 이런 과한 표현까지 썼는데요.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주 국방론 이야기했는데, 자, 먼저 우리가 상대해야 할 것이 본질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 또 북중러 삼각 동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는 좀 미국이랑 함께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발 표현으로는 한미 간 양자회담이 있은 직후에 그 안미 경중은 옛날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안미 경중을 넘어서 경제도 미국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전향적인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직후에 조지아주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랑은 무슨 수를 써도 잘해볼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된 게 아닌가. 갑자기 논조가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그 민주당과 함께 가는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반미운동이 촉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안보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 입장에선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 생각이죠. 꼭 외국 국가의 어떤 힘을 빌릴 필요가 있는가라고 했는데, 역설적으로 그럼 우리나라가 그럼 핵 보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핵이라고 하는 비대칭 전력을 상대할 수 있는 대안이 뭔가라고 되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하자라고 하는 건가. 결과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에 보탬이 되는 것은 핵우산이라고 하는 비대칭 전력을 통해서 방어막을 펼쳐주는 것이고, 주한미군이 또 한국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국과의 선전포고가 곧 미국과의 전쟁 선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전작권 환수와 같은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도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것이고, 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서도 한 발 빼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다시 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의 논조로 그대로 회귀를 한 것 같아요. 뭐 주권이라고 하는 게 말은 좋습니다만 자생력이 있지 않은 주권은 아무런 의미 없는 구호에 불과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제공을 하는 정보자산이 왜 중요하냐면,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도발용 미사일인 것인지 아니면은 실제 선전포고를 위한 그런 공세용 미사일인 것인지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정보자산만 해도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것이 20조가 넘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당장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근데 기기만 있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런 정보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실력, 우리나라에 지금 갖춰져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런 것들 때문에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렇게 결과적으로 미국의 억지력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매년 경제적인 실익까지 해서 얻는 효용이 100조가 넘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도 안이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일단은 군 면제인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그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있어도 되냐? 이거는 만약에 전 세계에 미국 군대가 안 퍼져 있고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특수성이 있으면 우리가 뭐라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전 세계에 미국 병력이 70여 개국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럽에도 다 나가 있어요. 독일, 뭐 이탈리아, 뭐 등등 다 나가 있고요. 또 뭐 호주 당연히 나가 있고요. 또 중동 지역에도 뭐 사우디 뭐 다 나가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그 미국 병력이.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에는 28,000명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독일에는 3만 명이 넘게 있어요. 이거 다 지정학적 원인에 의해서 또 혹은 세계사적 원인에 의해서 나가 있는 건데, 이러한 구분 하나도 없이 단순하게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것에 대해서 자주국방의 훼손이냐라고 말을 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국방력이 얼마나 크게 그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무기 수출이, 또 국방 무기 수출이 얼마나 상승하고 있는데 정말로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발언으로밖에 볼 수 없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똥별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 장군들에 대한 어떠한 일침을 가한 것이고, 그 해석과 지금 해석은, 지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결과적으로 이라크 파병을 했습니다. 한미 FTA를 추진했다가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문제 때문에 추진 못해서 이명박 정부가 받은 것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반미 친중적인 경향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굉장히 의심을 받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이 이렇게 대놓고, 이거 김민석
총리의 친형이 했던 발언을 그냥 표준어화 해가지고 했던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사관에 그 군사관하고 역사사관에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두 분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박민영 대변인님 그 헤어에 대해서 머리가 댓글 너무 많은데 해명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미용실 아줌마 좀 뻔뻔하게 스타일이냐 탕후루 스타일. 안 그래도 굉장히 걱정하시면서 오셨는데 제가 뻔뻔하게 있으려고 했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난리가 났는데요. 지금 뭘 바르거나 미용실에 갔다 온 게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조금 벅찬 일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네. 두피염이 좀 심해져가지고 피부과 가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좀 발랐는데 너무 과하게 좀 발라주셔서 수습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풍성한 두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고 주말에는 이게 예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이렇게까지는 좀 이게 비주얼적인 쇼크가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아무튼 그렇게 조치를 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일부터 평소의 모습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떤 분이 댓글에 신중 탕후루 헤어스타일이죠. 그래서 그건 아니라는 말씀. 저는 원래 머리에 뭘 안 발라요. 반곱슬이라 잘 안 바르고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른 것이다. 네. 미용실 아주머니가 개딸이냐 이런 댓글도 있는데 저는 정치적 의미는 전혀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시 이슈로 돌아오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한 이야기 중에 외국 군대가 없으면 국방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외국 군대, 이 외국 군대라는 게 미군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한미 동맹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전작권 한 수를 넘어서 주한미군을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감축을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이재명 정권의 적대적인 행보들로 봤을 때는 정말 주한미군 감축을 넘어서 조만간 이 김민석 총리의 형인 김민웅 씨부터 시작해서 주한미군 자체를 철수시키라고 하는 강경한 주장을 펼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이런 그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는 저희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왜 자꾸 민주당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런 식의 좀 이념 전선을 만드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게 민생이 너무 안 좋으니까 경제 지표가 나빠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가림막을 치기 위한 위장 전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도 말이 안 되는 거를 알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병력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이 저출산 기조 때문에 백병전에서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수준의 지금 전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징병제를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모병제로 바꾸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와서 갑자기 전략 자산들을 구매를 하기에는 국방비를 대폭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미국 덕분에 그나마 국방비를 조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데 지금 너무 무역협정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뭐라 그랬습니까? 그 협상안에 서명했으면 나 탄핵 당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상 그 협상 실패를 자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노동계약 때문에 거의 그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시공능력 10위권의 건설사들 모두 다 공사 중단됐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파업하겠다라고 난리고 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세 25%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처럼 아예 생산 공정을 미국으로 옮기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노란봉투법 통과가 돼서 그런 식의 의사결정조차도 노동쟁이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기차 대기업들조차도 의사결정 자체가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지표가 좋아질 수가 없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눈가림을 하기 위한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지지율을 유지했던 비결이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 챙기기에 급급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집토끼만 관리하는 형태로 지금 정권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은 100% 무리수, 역풍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역풍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한미동맹을 깨자는 말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곧바로 내란을 일으킨 세력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동맹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점심에 김치찌개를 먹다가 맛있다 그래도 내란 세력은 김치를 먹지 마라. 지금 뭐 인사만 해도 내란 세력은 인사하지 마라. 무슨 얘기만 해도 내란 그러니까 뭐 거기에 든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군이 우리나라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미 협상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미국한테 돌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으로부터 국민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한 반미 감정을 좀 고조하기 위해서 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게 많다. 이제 이러한 지표가 막 나올 겁니다. 민주당에서 쏠 거고 또 대통령실에서 미군에 때문에 우리나라가 손해본 게 있다고 막 쏘게 될 게 하나가 있다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지정학적 또 군사학적 문제인 건데 아까 미국이 전 세계 70여 개국에 나가 있다 그랬잖아요. 미국이 안 나가 있는 나라 중에 상당수 나라 중에는 중국하고 러시아군이 나가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아요. 미국이 70개에 비해서 중국은 뭐 한 3개 정도고 러시아가 한 10개국 정도인데 얼마 전에 그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의 각 대표들이 각 정상들이 함께 걸으면서 사진 찍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독재자인데 그 독재자들이 무슨 얘기 나눴냐면 뭐 우스갯소리로 뭐 장기를 갈아 끼우려면 오래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게 이제 마이크에 잡혔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럼 미국 군대를 빼겠다고 하는 거는 아까 말한 그 나머지 미국과 대척되는 나라의 군대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 동향을 살펴보기 위한 반응이고요. 요거는 좀 철저하게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나중에 정부에서 미군 때문에 우리나라 주한미군 주둔비가 많이 들어간다. 미국의 돈을 마치 헌납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주한미군 기지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한국인도 일을 하고요. 거기서 인테리어 있으면 한국 인테리어 업체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스관 공사든 공사 다 우리나라 업체가 가서 일을 하는 거고 자동차도 우리나라 정비하려면 우리나라 가서 정비하는 건데 그러한 비용이 다 주한미국이 주둔하는 비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쓰면 우리나라 경제가 다 내부 순환 경제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의 연간 주둔비로 쓰는 게 1조 4천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에 쓰는 비용이 거기에 거의 10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보 전략 자산만 해도 20조가 넘는 가치를 호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국제 전력을 활용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이런 것들을 주권이라고 하는 식으로 자존심만 앞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아마추어식 정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통일을 하게 되면은 이런 긴장 관계가 해소가 되니까 뭐 국방비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연구 논문들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한반도가 만약 통일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철수를 하게 되면 바로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 국방비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는 현재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적은 국방비로 효과적으로 안보를 지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안보 세태를 폄훼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위해가 되는 주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강대기 변호사님께서 무슨 김치 먹는 것도 내란 세력 이런 비유를 하셨는데 비유가 아니라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정부 질의에서 나경원 의원과 김민석 이 총리 간에 설전이 있었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도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저리로 돈을 빌리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김민석 총리도 맞장구를 쳤거든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비유를 한 겁니다. 자동차 보험 있지 않습니까? 차 사고를 많이 내면 당연히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왜냐면은 이 사람의 차 사고의 기대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정부 여당의 주장은 뭐냐면 차 사고가 적게 나는 사람들의 보험료를 높여서 차 사고가 많이 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자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해명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민석 총리가 한 3초 스턴이 걸리더니 3초 뒤에 뜬금없이 내란 정당 타령을 또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전혀 상황과 관련 없는 내란몰이 만능 치트키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적인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조사만 보더라도 그 민주당이 그렇게 무슨 뭐 사법부 공격하면서 이념 전선을 펼치고 그 사실상 망한 협상을 잘된 협상이라고 사기치는 형태로 스테로이드 그런 지지율 유지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다시 좁혀졌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20대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과반이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30% 초반대거든요. 20%포인트 차이가 나요.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이 당면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젊은 층이 가지는 이 기득권 민주당에 대한 적대의식을 국민의힘과의 생착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댓글 중에 어떤 분께서 동맹이니까 철수를 하더라도 만약에 전쟁이 나면 우리를 구하러 오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미 동맹이니까 철수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댓글을 다셨는데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1950년 6월 25일 날 그 북한이 쳐들어오기 전에 그 1년 전인 정확히 1949년 6월 달에 미군이 다 철수를 했습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이 단독 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에 철수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6.25 전쟁이 일어났죠. 만약에 주한미군이 그 당시에 한국에 있었다면, 남한에 있었다면 6.25 전쟁은 쉽게 못 일어났을 겁니다. 미국을 저격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인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군이 철수했기 때문에 김일성이 판단력을 빨리 해서 쳐들어가자 들어온 것이고, 그러니까 동맹이니까 오긴 오겠죠. 근데 오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때도 그 김일성이 세웠던 작전이 3일 만에 서울 수복, 일주일 만에 부산 수복이었어요. 근데 인천 상륙 작전이 언제 있었냐? 9월 15일 날 들어왔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고 3개월이 지나면 이미 한반도의 대다수의, 남한의 대다수의 땅에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때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145태 했다가 이런 역사 반복되고 5년 동안 전쟁을 한 것인데, 지금 중요한 게 전쟁이 나면 미국이 구하러 오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이 안 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한 미군이 있는 도시는 전쟁이 안 납니다. 못 쳐들어가는 거예요. 가면 미군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방어용 용도로 주한미군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저희가 그 북한의 오판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으면은 우리나라의 선전포고가 곧 미국과의 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이 엄청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전쟁에 나면 개입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다소간의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주한미군이 있을 때보다는 우리나라 전쟁 상황에 대한 그런 책임성, 그런 의무감이 더 경감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공백의 상황을 오판해서 일어나지 않아도 될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면 전쟁이 벌어지는 것만으로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력의 개념에서 이 주한미군이 존재를 하는 것이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께서 경제적으로 또 안보적으로 미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도 짚어봐야 할 것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집권 내내 한미 동맹을 굉장히 강조했었죠. 그런데 민주당은 그걸 두고 수시로 공격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탄핵 사유로까지 삼았는데요. 실제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이 사유로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민주당이 지금 와서 한미동맹을 말한다. 이제 한미동맹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좀 오락가락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일 동맹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사실 저변적인 것은 반미적인 의식이 많죠. 민주당 당대표도 미국 문화원 그 대서관 저에 대해서 테러를 했던 전력이 있는 것만큼 그 민주당에 있는 상당수의 지도층 사람들이 반미적인 사상을 갖고 있고요. 민주당에 있는 180 국회의원이니까 반미 사상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걸 대놓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탄핵 소추안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한미일 동맹을 강화시키는 게 탄핵 소추의 대상인 것이냐 라는 것은 그 탄핵 소추안을 누가 초안을 작성했는지 좀 잡아내야 돼요. 잡아내가지고 책임을 좀 물어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좀 그 역사관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에서,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반미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 저변에 좀 깨어있고 생각이 있는 분들이 요즘 많은 메시지를 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곽상원 의원도 있고 또 법조계 출신 분들께서는 사법개혁을 비판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민주당이 저변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비판하거나 안 좋게 보는 시각, 김민석 총리의 친형 같은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대한민국을 위해서 뭐 보수, 진보, 좌파, 우파 말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소리를 좀 강력하게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정부의 병역에 대한 인식을 좀 엿볼 수 있었던 것이, 며칠 전 강유정 대변인이 군복무를 복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말실수라고 했었는데 이게 웃을 일인가 싶었거든요. 아니요, 저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근데 그나마 제가 좀 참작을 그나마 좀 해주는 부분은, 그 이전에 그 대법원장 사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한 실언이었는데 바로잡지조차 않았거든요. 브리핑룸에서 수정하겠습니다, 바로잡겠습니다라고 하고 정정을 했어야 됐는데, 보도가 나고 나니까 사후적으로 속기록을 고쳤잖아요. 이거 명백한 위법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즉답적으로 수정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 이런 말실수가 나올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복역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갔을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잖아요. 감옥에 복역을 한다. 물론 젊은 남성들이 자조적으로, 뭐 젊은 남성들은 날 때부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거의 2년간 감금 생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당사자들이 자조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는 대변인이 복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벌을 받으러 간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러 간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존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표현이었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사실 북모라고 하는 표현을 평소에 많이 쓸 일이 없는 위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저는 상당히 들으면서 이 정권이 바라보는 이 군대 복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이런 수준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멋쩍게 웃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얼렁뚱땅 넘어가고 싶어하는 좀 그런 그 분위기를 연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까지 돌아다니면서 또 문매를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브리핑을 할 때 내용도 내용이지만 애티튜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보여준 애티튜드는 정말 엉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젊은 남성들의 가슴에 또 대못을 박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전에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을 향한 이런 비판이 나올 때마다 내란 프레임 하면서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있거든요. 네. 정권 5년 내내 이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권 5년 내에 이어지겠죠. 민주당 그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내내 외쳤던 게 적폐청산이었어요. 그때 뭐 각종 채용 비리든 뭐 기타 등등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크고 작은 비리가 나왔을 때 무조건 적폐청산이다 하면서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문제다, 뭐 혹은 그 미래통합당이 문제다, 지금 국민의힘이 문제다. 이게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있었던 일인데, 지금 내란에 관련된 이 단어도 무슨 일만 하면, 예를 들어서 어디에 건축 비리가 발생하건 뭐 어디에 뭐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건 다 내란 때문이다라고 5년 동안 뒤집어 씌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다른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그 적폐청산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 중간부터 나왔던 단어가 내로남불이었어요. 그때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그 자녀 문제 때문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저는 이 내란이라는 그러한 단어도 충분히 내로남불로 받아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내부에 있었던,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재명이 했던 타운홀 미팅 이런 거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때 28차 민생 간담회 다 돌았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막 비판을 했는데, 정작 그러한 것을 본인들이 이어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민주당의 이러한 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결국 본인들이 지정하는 내란 세력이 해왔던 정책을 이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충분히 정책적으로 꼼꼼하게 검토를 하다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좋은 정책들을 민주당이 지금 이어가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내로남불로 지적도 할 수가 있다. 예. 백기기라고 지적할 수가 있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란 프레임이 왜 심각하냐면, 이 만능 내란 프레임을 들고 와서 지금 우리나라 국방 전력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일단 안규백 장관부터가 사실 군필자가 아닙니다. 방위 출신이고요. 그리고 사실 탈영 의혹이 있었죠. 그러니까 방위 출신인데 실제 전역을 평균적인 복무기간보다 거의 2달여 가까이 늦게 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탈영을 했거나 영창을 갔다 왔거나, 뭐 이제 이를테면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지연이 될 수가 있죠. 뭐가 됐건 복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런 분이 결과적으로 병적 증명서를 제출해라고 하는 저희 국민의힘의 그 요구를 묵살하고 임명 강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는데, 지금 한 발 더 나가서 외환주 수사를 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특검이.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북한에 드론을 파견한 것을 가지고 이적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숱하게 팩트체크를 해드리고 있지만, 2022년 말에 북한이 우리나라에 먼저 무인기를 파견을 했고요. 그때 분명히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북한의 무인기 하나 제대로 대응 못하냐라고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2023년에는 수개월 동안 오물풍선이 날아드는 그런 사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도 북한이 심지어 이 드론이 자동으로 폭파하는 자폭 기능의 드론을 개발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긴급 그런 국회에서의 토론회까지 열었을 정도로 상황이 일촉즉발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그런 북한의 우리나라에 대한 위협적인 도발에 대해서 비례적인 조치를 맞대응을 한 것을 가지고 이적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연평해전과 같은 북한의 선제적 도발이 있었을 때도 우리나라 군인들은 대응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서워서 누가 대응을 하겠습니까? 뭐라도 선제적으로, 우리가 뭐라도 후행적으로 대응을 했다가 이것을 북한에 대한 이적 행위, 전쟁 유발 행위였다라고
몰아세우기 시작하면은 정말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최해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사단장까지 모조리 다 옷을 벗는 게 당연한 문화가 돼버리면 어떻게 이 전시 상황에서 지휘 통제 라인이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딱 두 글자로 모두 다 무마를 하면서 다 무력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민주당 정권이 출범을 했을 때 사실 경제, 외교, 안보가 사실 총체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역대 모든 민주당 정권을 통틀어도 과해도 너무 과하다. 적어도 적폐청산 TF 운영할 때는 국방까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건드리진 않았다. 이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직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내란이라는 죄는 형법상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고요. 근데 부승찬 서영교 의원이 얼마 전에 조이대 한독수 회동설에 대해서 AI 갖고 막 제보받았다. 이거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법부 흔들기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중국의 싱하이민 전 대사가 7월달에 포럼에서 한국 반중 구구 세력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단속해달라, 단속해야 된다 하고, 지금 다이빙 대사가 그걸 외교부에 전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깽판이라 얘기하고, 반대로 지금 서울 대림동에서는 많은 중국인들하고 좌파 성향에 있는 이상한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한국인들 나가라고 시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영토에서 한국인들 나가라고 시위하는 거는 건들지 않고,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대사관에 앞에 가서 시위하는 거에 대해서 이 대통령실에서 대놓고 얘기하는 거, 요것도 국헌문란이 아니냐. 우리나라 영토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저는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내란이라고 하는지. 근데 이게 좀 걱정되는 게, 국민의힘은 준비를 해야 돼요. 12월 3일 되면 민주당의 대대적인 행사와 공세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이제 예산 시즌이거든요. 사실은 법령상 예산을 12월 2일까지 통과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통과를 잘 못해요. 못해서 한 12월 중순쯤에 통과가 되는데, 아마 그때 대대적으로 계엄 1주년 어쩌고저쩌고 내란하면서 국민의힘이 가려고 했던 예산안에 대해서 다 삭감하고, 이재명이 퍼주기 예산 혹은 원자력 줄이고 또 무슨 기타 등등 이상한 예산들만 많이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하고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끝으로 조금 덧붙이자면, 지금 내란 정당은 민주당이죠. 입법 내란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란이라고 하는 게,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내란이 될 수 없어요. 내란이 뭐가 내란이냐면, 특정 이 독립기관, 권력기관들의 권능을 무력화시킬 의도가 있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 대법원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조작된 AI 녹취록까지 들고 와서 대정부질의 법사위 등에서 오픈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를 하고 특검 받아라, 심지어 탄핵까지 가능성을 언급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사법부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내란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민주당이 앞세우는 것은 선출 권력이다라고 하는 그 권한을 앞세우고 있는 건데, 선출 권력도 무제한적인 그런 권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위들은 선을 한참 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오히려 역프레임을 걸어야 돼요. 비상계엄 사태는 2시간 만에 종결이 됐지만, 지금 민주당은 현재 진행형인 내란 입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강력하게 규탄하고 항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내란을 시도하고 있는 건 민주당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자주 국방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걱정되는 게, 한국군이 올해 45만 명으로 50만 명 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병력 절벽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해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게 바로 스마트 강군과 자주 국방을 제시한 겁니다.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스마트 정예 강군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 전투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스마트 강군 해법은 이제 대통령께서 군대를 면제받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눈속이기 해법인 거고요. 요거는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이 예상됐던 모든 정부에서 군 병력 감축에 대해서 핑계거리로 항상 내놓던 게 스마트 강군입니다. 이재명 정부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스마트 강군을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스마트 강군이 되면 병력을 0으로 감축해도 되죠. 병력을 0으로 감축해도 드론이 알아서 싸우고 알아서 무인기가 가고,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방어든 공격이든 사람이 직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군 병력 감축에 대한 직접적인, 그러니까 군 병력을 최소
50만이나 55만은 유지해야 된다. 우리나라 한반도 영토나 남한 영토로 봤을 때 최소 55만은 유지해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사실 또 군 내부에 좀 심각한 사정이 있는데 지금 군간부 전역 신청이 올해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군에 대한 처우가 이런 식으로 적대적으로 바뀌고 있고 군대에서 정상적으로 지휘 통제 체계를 따라서 명령을 수행한 것조차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안 그래도 사실 열악한 군 복무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 스마트 강군이라는 게 그 문재인 정권 때 하던 것의 표현만 바꾼 겁니다. 당시에도 국방개혁 2.0이라고 해서 당시에 군복무 기간을 3개월을 줄였거든요. 그러면서 군내 그 편제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저출산 기조 때문에 현재의 백병전 가능한 수준의 그런 병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았는데 외려 복무 기간을 줄이면서 또 우리나라의 어떤 국방력을 취약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당시 문재인 정권 당시에 한미 연합 훈련을 절반 이하로 대폭 감축을 시켰고요. 줄였고요. 그리고 그 장성들에 대한 인사도 굉장히 인색하게 했습니다. 제때 진급을 시키지 않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전방적으로 국방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을 했죠. 덩달아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또 경찰로 이양을 하는 등의 또 우리나라의 대공 그 수사 능력을 또 약화시키는 조치들을 했었고요. 이건 좌파 정권들이 출범하면 전통적으로 다 하는 행위들이에요. 지금도 말이 스마트 강군인 것이지 결과적으로 국방력이 약화되는 상황을 그대로 좌시하겠다는 거잖아요. 스마트 강군이 되려면은 우리나라가 그런 백병 전력이 줄어드는 만큼 전략 자산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그런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말만 그냥 예쁘게 만들면은 끝인가요?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거고 지금 그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현역병 판정률이 90% 가까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일본에서 그 가미가제 부대가 운용되던 그런 전시 상황에서나 보여줬던 현역병 판정률이거든요. 정말 웬만한 정신병력이나 그런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게 아니고서야 모두 다 군대에 간다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숫자조차도 굉장히 부풀려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사실 저희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래서 여성 징병제를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내부에서 여론조사도 여러 차례 했었고요. 국민 60% 가까이가 찬성을 하거든요. 급진적으로 바로 도입하자는 게 아니라 여성 희망복무제와 같은 형태로 일단은 신체 검사를 의무화를 하고 입대 자체는 선택형으로 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해서 입대 문을 열어주면은 군가선점제가 위헌 결정을 받았던 이유가 딱 하나였거든요. 여성들은 그 병사 입대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가산점 제도가 여성들의 기회를 박탈한다. 근데 반대로 여성들의 입대의 선택권의 길을 열어주면 군가산점제와 같은 더 전폭적인 지원 제도들을 운영할 명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됐건 보상을 늘리고 잠재적인 병력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금 가야 되는 건데 이번 정권에서는 전혀 그럴 만한 생각이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저는 공론화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뭐 젠더 갈등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국방의 문제예요. 국방의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뭐 병사들이 다 총만 쏘는 게 아니잖아요. 포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전투 병과도 한 30-4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부는 민간으로 이양을 하되 일부는 여성 군인들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현명하게 만들어가는 게 이 현재 국방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것이지 이렇게 말로만 그저 실체 없는 스마트 강군 이런 얘기하는 거는 아무런 실효성도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스마트 강군 양성보다는 인력이 확충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코앞에 두고 이 자주국방론 얘기를 했잖아요. 왜 이 시점이냐에 대해서 문제가 많거든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 대한 대미 협상에 대해서 핑계거리를 찾는 것 중에 하나인 거고 결국 이번에 그 미국 유엔 방문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안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안 만난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으니까 아예 그냥 시원하게 던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이렇게 던지면 에이펙 때는 만나가지고 어떠한 얘기를 할 것이냐. 심지어 에이펙 때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나름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을 다 내 앞에 앉혀놓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것 같은데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는 거 보면 그런데 이렇게 대뜸 미국을 향해서 너네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던져놓고 이게 과연 에이펙에 과연 웃으면서 만날 수 있을까?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얘기까지 했죠. 내가 경주에 가면 재미난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게 무슨 것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외교에 대해서는 좀 외교 전문가들을 좀 앉혀놓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저는 그래요.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없다. 외교에 있어서는 좀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발언을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자주 국방을 강조했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안보 위기 속에 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강공보다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현실적 대비책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